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주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2.83% 폭락 언제까지 떨어질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국채 금리 상승에 증시 하락, 달러 올랐다 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2.83%, S&P 500 지수는 2.04%, 다우존스 지수는 1.63%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2.83% 폭락 언제까지 떨어질까? 어제 나스닥이 폭락했습니다. 이러다가 마이너스 뜨는 것은 아닌가 했습니다. 마이너스 3%가 뜨면 전고점 대비 7.5% 구간이라 30%만 주식을 가지고 가고 70%는 현금화 시켜야 했습니다. 보시면 만약에 말뚝박기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라고 했을 때 뭐 142 정도가 됐었죠. 142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141 이하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40%의 현금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마이너스 3%가 만약에 떴다면,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다면 어떻게 하냐, 30%를 주식을 갖고 갑니다. 주식을.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현금화 시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뭐 100%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70%는 판다는 것입니다. 팔고 30%만 갖고 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30%만 주식을 사면 됩니다. 30%만. 그게 이제 말뚝박기입니다. 다행히 어저께 2.83% 떨어졌으니까 리밸런싱만 하면 됩니다. 리밸런싱은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합니다. 리밸런싱이라 하면 리밸런싱하고 말뚝박기를 몰라서 지속적으로 제가 링크를 달아줘도 안 보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번 말해봐야 소용없고 한번 겪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리밸런싱은 이론적으로 두 구간만 떨어져도 이득이 됩니다. 자, 리밸런싱이 왜 두 구간만 떨어져도 이득이 되냐? 예를 들어서 애플이 156.69까지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156.69까지 갔는데 그랬을 경우 만약에 한 번 떨어졌다. 152.77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리밸런싱을 했다면 10%를 팔게 되는 것이죠. 그럼 10%의 현금이 되고 90%는 주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148.86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148.86 이하로 떨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10% 현금화 시킨 걸 갖고 20%의 몰빵을 쳐가지고 주식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더 떨어졌을 때는 뭐 또 144.94까지 떨어졌다. 그때는 또 이제 리밸런싱을 하면서 10%씩 팔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56.69에서 152.77까지 떨어졌을 때 10%를 팔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일단 떨어지기만 하더라도 10% 떨어지기만 하더라도 2.5% 떨어지기만 하더라도 이 10%를 갖고 148.86에 내가 몰빵을 치면서 뭐가 됩니까?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리밸런싱은 두 구간만 떨어져도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56.69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지금 142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세 구간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만약에 리밸런싱을 했다면 나는 벌써 30%를 팔고 현금화를 30%를 한 것입니다. 30%를 142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30%를 현금화한 것이죠. 현금화를. 이게 리밸런싱입니다. 그러면 나는 만약에 오늘이라도 142 정도에 내가 애플 주식을 샀다라고 했을 때는 애플 주식이 늘어날 수 있겠죠.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구간만 떨어져도 이득이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말뚝박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말뚝박기는 마이너스 3%가 떠야 됩니다. 일단 마이너스 3%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뜨면
그때는 말뚝박기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이 156.69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갑자기 마이너스 3%가 떴다. 근데 구간이 어디냐? 봤더니만 애플이 뭐 142까지, 어저께 만약에 142까지 떨어졌는데 2.83%에서 끝난 게 아니라 마이너스 3%가 넘었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구간입니까? 요 30% 구간이죠. 30% 구간에서 그 주식을 사는 겁니다. 말뚝박기는 말뚝박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을 말뚝박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를 사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내가 100%의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70%를 파는 것이죠. 70%를 파는 것입니다. 70% 현금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절대 안 삽니다. 올라가면 절대 안 사고요. 떨어질 때만 삽니다. 떨어질 때는 언제냐? 뭐 142까지 떨어졌을 때는 또 10%를 사고요. 그 다음에 137까지 떨어졌을 때는 또 10%를 사서 50%를 맞춥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만약에 50%까지 샀는데 나머지는 언제 사냐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3%의 법칙을 따릅니다. 마이너스 3%의 법칙이란 뭐냐면 한 달에 뭐 3번 이하, 그러니까 3번 이하의 마이너스 3%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을 때는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에 삽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9월 30일 날 마이너스 3%가 떴다. 근데 한 번도 10월 달까지 안 떴다. 그리고선 원래는 10월 31일 날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플러스 1일이 되죠. 그러면 그때까지 안 떴으면 그때 나머지 50%를 갖고 100% 사는 겁니다. 현금화 시키는 50%를 갖고. 근데 한 달 플러스 1일이 그 안에 또 떴다 그러면 계속 이제 이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한 달에 4번이 마이너스 3%가 떴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공항으로 취급을 하고요. 그때는 2달 플러스 1일이 됩니다. 9월 30일 날 했으면 10월 31일이 아니라 한 달 플러스 1일이 아니라 11월 31일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11월이 31일까지 없으니까 뭐 12월 31일 이렇게 됩니다. 12월 1일이 됩니다. 12월 1일. 그렇게 돼서 그때까지 뭐 마이너스 3%가 안 떴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100%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버는 것보다는 이제 최대한 잃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이제 말뚝박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내리면서 사고 팔면 하면 손해다 뭐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구간 즉 5%만 내려도 위에서 얘기한 대로 이득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전고점 대비 7.5% 정도 빠지면 존버한 사람들은 리밸런싱 안 한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30% 현금화한 것을 가지고 사면 주식수를 늘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올해 이제 증거가 있는데요. 리밸런싱으로 이득인 경우는 애플은 17.5%까지 빠진 것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15%까지 빠진 것이 뭐 한 번 있고, 그리고 7.5%까지 빠진 것이 오늘까지 2번 있습니다.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대비 156.69달러까지 올랐을 때 2.5%까지 빠졌다가 5%가 올라서 리밸런싱에서 손해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2.5% 빠졌다가 다시 5%가 오른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두 구간 오르면 사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제 손해 본 것이 딱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은 올해만 하더라도 4승 1패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5년간 애플의 결과만을 이제 따졌을 때도 거의 90% 이상은 리밸런싱 하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리밸런싱과 말뚝박기는 떨어질 때 이제 마음이 편하고요. 오를 때는 주식 올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 편한 투자법입니다. 원칙만 지킨다면 말이죠. 그래서 뭐 한 30%의 현금을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떨어져도 마음이 편합니다. 오히려 70%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떨어지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좀 더 떨어져라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제 나스닥은 왜 떨어졌을까? 라는 것이죠. 어제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의 전력난입니다. 중국 최악의 전력난에 공장 멈춰 애플, 테슬라 타격이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같은 날 애플의 또 다른 핵심 공급 업체인 유니마이크론도 이달 말까지 쿤산시 공장 생산이 중단됐다.
아이폰 스피커 부품 제조업체인 콘크래프도 오늘 30일 오후까지 5일간 장수성 수조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된 것이며 아이폰 핵심 조립 업체인 페가트론도 향후 공장 가동 중단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플을 비롯한 중국의 공장이 있는 빅테크 종목이 안 좋다는 이유는 중국의 전력난 때문입니다. 중국은 공장을 줄줄이 셧다운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내년 2월에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전 세계인이 북경의 푸른 하늘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게다가 호주와 석탄 문제 때문에 석탄 가격이 치솟아 전력을 제대로 공장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공장을 둔 제조업체는 감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애플 외에도 테슬라 공장도 셧다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파월 인플레이션 완화되려면 공급 병목 현상 완화돼야 한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지금 의회 증언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은 공급 병목 현상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라고 이제 언급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물류 차질은 공급 병목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 이것이 물건 가격에 전가되어서 물건 값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고차 이런 게 되겠죠.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국의 실업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몇 달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실업률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야지 인플레이션이 덜 간다라는 것은 공급 병목 현상이 풀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역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컨테이너 운반 차량 운전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터로 나와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사이버 먼데이 등 쇼핑 시즌을 앞두고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고용률이 올라야 물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과 기업의 실적도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데요. 미국의 10년물 금리입니다. 연준의 매파적 입장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 입장이란 테이퍼링을 내년 중순까지 끝내고 금리 인상을 내년에 한 번 이상 한다는 점도표 때문입니다. 이후 10년물 국채금리는 1.536%까지 치솟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죠. 1.536까지. 그리고 그렇다면 미국 10년물 금리의 전고점이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가 2021년 3월 31일입니다. 이때죠.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1.744%까지 올라가면서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1.2%대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1.2%대까지 떨어졌다가 연준의 매파적 발언으로 다시 1.536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러니까 2021년 3월 31일까지 이때 애플의 주가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애플의 주가는 이때 바닥을 찍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가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고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1.7%대까지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최대 애플이 이때 얼마까지 빠졌냐? 이때가 17.5%까지 빠진 겁니다. 17.5% 한번 빠지고요. 15% 한번 빠지고 이때가 7.5% 한번 빠지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가 이제 7.5% 두 번 빠진 거지. 그래서 올해는 4번 빠졌습니다. 4번.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이렇게 빠졌고요. 이때가 2.5% 빠졌다가 바로 5%가 올라가면서 156.69까지 올라간 전고점을 찍은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수익에 비해서 0.5%에다가 수수료 0.075까지 더하면 0.512% 그거 손해입니다. 그거 손해고요. 리밸런싱을 안 했다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4번의 저기를 맞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리밸런싱 하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옐런 장관은 상원 증언을 앞두고 부채가 상향되지 않으면 오는 10월 18일에 연방정부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이 10월 18일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면 연방정부를 셧다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나 연방정부 셧다운은 미국의 신용등급 위기를 일으킨 2011년 8월 5일을 빼고는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노이즈에 주가는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리밸런싱을 하면서 기다린다면 위기는 지나갑니다. 리밸런싱의 이점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현금화시킨 여유 자금으로 주식을 샀을 때 그 전에 팔았을 때 주식 수보다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면 과감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뭐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는데 언제 다시 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언제 다시 사냐는 두 구간, 즉 5%가 올라가면 그때는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다리지 않고 아까 뭐 17.5%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내가 몰빵에 들어가는 것이죠.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존버한 사람들은 17.5%가 빠져 있는 것이고요. 나는 17.5%까지 빠졌을 때는 거의 70%를 현금화한 상태입니다. 그때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때 그냥 몰빵을 쳐버리는 것이죠. 요때가 됐건 요때가 됐건 언젠가는 뭐 존버한 사람보다는 주식수가 늘어날 때 그때 몰빵을 치고요. 그리고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때는 또 10% 빠질 때마다 2.5%씩 파는 것이죠. 그리고 두 구간 올라가면 그때 사면 됩니다. 아니면 뭐 한 구간 떨어지고 두 구간 떨어졌을 때 또 몰빵 치면서 계속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현금화시킨 여유 자금을 갖고 주식을 샀을 때 내가 그 전에 팔았을 때 주식 수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면 그때 과감히 들어가야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일부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스닥 2.83% 폭락 언제까지 떨어질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주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